해상법 제10-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상기업활동법 중에서 마지막인 해상운송증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운송증서는 1960년 제정상법에서는 선화증권에 대한 규정만 있었습니다만 2007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선화증권 규정 외에 제862조에서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 863조 내지 제864조에서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는 운송증서로서 선화증권과 전자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의 세 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화증권 즉 빌오브 레이딩이라는 것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육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그 운송물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그곳에서 해당 운송물을 선화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선화증권은 국제 간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는 서로 원격지에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무역운송의 기간과 구간이라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송화인과 운송인 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에는 원격지의 수화인은 참가할 수 없고 심지어 상품을 검사할 기회도 가지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장애를 극복하고 매수인이 무역계약에서 약정된 상품을 확실하게 입수할 것을 계획하고 무역업자와 이해관계인 등이 여러 해에 걸친 경험과 지혜를 결집한 결과를 제도적으로 확립한 것이 선화증권입니다. 제도적 즉 법적으로 봤을 때 선화증권이 제도적 근거를 갖춘 것은 영국의 1855년 선화증권법이 그 시초입니다. 최근에는 전자식 운송증서의 발행 등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국 법원에서도 이 법의 적용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1992년 해상물건운송법으로 대체 입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가증권이란 것은 물권, 채권 및 유체재산권과 같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이고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을 통해서 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미법계에서는 유통증권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권리를 증권화해서 이것을 일정한 방식으로 유통시켜서 그 실현을 도모하게 됩니다. 주식, 사채와 같은 대량의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과 어음수표와 같은 대금 결제, 송금, 신용수수에 이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화증권은 이중 불완전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음수표는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의 모든 것에 관하여 증권이 필요한 완전 유가증권이어서 엄격한 법적 규제에 따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에 의해서 이미 발생한 운송물 인도 청구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이전 행사의 증권을 필요로 합니다. 불완전 유가증권이므로 법정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선화증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유효한 증권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완전 유가증권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화물상환증과 선화증권 규정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선화증권은 육상운송에서 사용하는 화물상환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역적으로는 선화증권이 먼저 사용되었고 실무에서도 선화증권의 이용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대량 운송이라는 해상운송의 기술적 특성과 해상운송을 이용하는 상품 거래가 매매 대금의 결제 등에 있어서 선화증권을 이용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 다만 상법의 구성이 화물 상환증을 선화증권보다 먼저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 기술상 선화증권에 관해서는 몇 가지의 특별 규정만을 두고 그 밖에는 모두 화물 상환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가 도입되면서 선박의 운항 속도와 하역 속도가 매우 빨라졌는데요. 매매 대금의 결제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모자 회사 간 또는 본 지점 간의 거래나 현금 거래 방식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선화증권을 이용한 거래에서 선적 서류의 흐름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상 화물 운송장의 사용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선화증권의 전자적 발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2007년 법 개정에서 해상화물운송장과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로는 첫째, 요인증권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권리의 발생이라는 관점에서 선화증권의 성질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증권이 나타내는 권리의 발생이 증권 발행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증권을 얘기합니다. 응음수표 이외의 거의 모든 유가증권은 이러한 요인증권성을 띠고 있습니다. 선화증권은 해상운송계약에 의거하여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고 나서 선화증권의 교부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므로 요인증권이라고 합니다. 선화증권이 사전에 발행된 후에 운송물을 선측에 인도하지 못하여 선적되지 아니하였다면 운송계약은 해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합니다. 선화증권에 명시된 권리인 운송물 인도 청구권도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 선화증권을 소지한 사람은 목적지에서 선화증권을 제시하여도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화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청구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신속하고 안전한 해상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전적인 요인증권설 대신 선화증권의 요인증권성은 증권 발행의 원인인 법률관계, 즉 운송계약이 증권에 명기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해석하는 원인관계와 실질적 관련성이 불필요하다는 설이 우세합니다. 선화증권 안면약관의 첫머리에 수령 또는 선적으로 인수해두고 운송인이 현실적으로 운송물을 수령해서 선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권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이런 법률관계설이 유력한 학설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식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화증권은 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선화증권은 유통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 발행되는 증권이므로 이것을 양수하는 제3자가 증권상의 기재만으로 그 운송물을 특정하고 운송계약의 주 내용을 살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일정한 사항이 증권 자체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정 기재사항은 엄수표와 같이 엄격한 것은 아니므로 이 중 어느 것이 빠져 있어도 증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도 그 기재사항은 운송물의 표시, 수량, 무게 및 외관상 양호한 상태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요식증권이지만 엄수표 등의 완전 유가증권에 비하여 그 기재사항이 매우 완화되어 있습니다. 기재사항에 관하여 함부르크 규칙은 매우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고 그 다음이 상법이고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매우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2020년 6월 11일 선고 2018-249018 사건입니다. 선화증권은 운송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이고 상법은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화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한 선화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현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판 1982년 9월 14일 80-1325 사건에서 선화증권에 의한 운송물의 인도 청구권은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운송물, 즉 특정물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화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현결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누구에 대하여도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판 2005년 3월 24일 2003-5535 사건에서는 선화증권은 운송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화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된 선화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현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선화증권의 소지는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화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헌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에 의해서 행사하려고 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에 기재된 문헌만으로 결정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당사자는 증권에 의하지 아니한 입증 방법으로서 증권문헌의 의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충할 수 없습니다. 제854조는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항의 선화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화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헤이그 규칙 및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3조 제4항의 수령의 추정과 선의 취득자에 대한 반정 금지 원칙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131조에서 화물 상환증에 대해서는 엄격한 문헌증권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선화증권과는 그 효력이 다릅니다. 화물 상환증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어도 운송인과 소지인 간에는 반정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문헌증권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시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에 나타난 권리를 행사하면 채무자에게 증권을 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수하인은 무언가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운송물의 정당한 취득권자임을 입증해도 선화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운송물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선화증권에 나타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발행인인 채무자에게 선화증권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선화증권을 제시증권이라고 합니다. 해운 실무에서는 운송물이 먼저 도착하고 선화증권이 아직 도착하지 아니한 때 수하인은 자기의 거래은행에서 발행한 화물 선치보증장을 사용하여 보증도를 하는 상관행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증도는 판례에 의하여 적법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나중에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진이 그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경우 운송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 후 2차적으로 보증은행과 수하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만약 현금 공탁이 있으면 그 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회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상환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과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 변제를 할 필요가 없는 증권을 상환증권이라고 합니다. 제129조에서 화물 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화물 상환증을 상환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선화증권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물의 인도 청구에 선화증권의 제시가 효력 발생 요건인데 선화증권의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할 때 반드시 선화증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만일 인도가 불가능한 때에는 운송인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화증권의 상환증권성은 일반 유가증권의 상환증권성과 같이 운송인의 이중변제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본질은 채무이행과 관련한 동시행의 항변권과 같은 항변권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화증권은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증권을 인도하면 그 인도는 증권에 기재한 물건 그 자체를 인도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유가증권입니다. 해상 운송 중에 있는 운송물은 화주의 직접 점유를 떠나서 운송인의 이행 보조자인 선장의 간접 점유하에 있으므로 해상 매매를 통해서 운송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운송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해 중에 운송물의 질권을 설정하려고 해도 질권 설정 요건인 운송물의 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유 이전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화증권을 인도함으로써 운송물 자체의 점유를 이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송 중인 물건에 대한 질권 설정 등은 요물계약이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동산의 매매계약과 같이 목적물의 인도를 요건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은 운송 중인 물건의 선화증권을 통한 매매계약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선화증권을 인도하면 운송물 자체를 인도한 것으로 본다면 운송물의 해상 매매와 질권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영국법에서도 선화증권을 권한증권으로 인정하며 선화증권의 소지에 법률상 운송물을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운송인이 운송물을 운송하고 있을 때는 송화인 또는 매도인이 현물을 직접 인도하지 않고 선화증권만을 양도해도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선화증권의 배서 양도 금지를 명시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송하인의 자격으로 매수인이 수하인의 자격으로 양자 간의 배서양도 금지된 선화증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선화증권을 비유통 김형식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2019년 4월 11일 선고 2016-276719 판결입니다. 운송계약에 따른 도착지의 선박 대리점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수입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 화물을 보관하고 해상 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상 운송 화물은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 선박 대리점이 운송물을 선화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선화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선화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무역실무상 필요에 따라 출발지에서 선화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화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육항에서 선화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송하인은 운송인으로부터 선화증권 원본을 발행받은 후 운송인에게 선화증권에 의한 상환 청구 포기, 영문으로는 서렌더이며 이와 서렌더라 한다를 요청하고 운송인은 선화증권 원본을 회수하여 그 위에 서렌더 스탬프를 찍고 선박 대리점 등의 전신으로 선화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품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라는 서렌더 통지를 보내게 된다. 이처럼 서렌더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선박 대리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화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인이 지시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에게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발행하여 수하인이 이를 이용하여 화물을 반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판시하였는데요. 이 서렌더 선화증권은 소위 선화증권의 원지 회수에 해당한다. 발행지에서 바로 회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판 1992년 2월 25일 91-30026 사건입니다. 보증도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정당한 선화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화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화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화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운송취급인의 주의 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보증도로 인하여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진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분 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에 표시된 물건에 관한 처분, 즉 양도나 질권 설정을 하면은 그 증권을 가지고 해야 하는 유가증권을 얘기합니다. 선화증권의 인도증권성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성질인데요. 인도증권성은 증권의 인도를 물건 자체의 인도로 의지하는 것이지만 만약 증권을 빼놓고 물건 자체를 인도한 경우를 생각하면 선화증권에 의해서 매매, 질권 설정에 응한 상대방은 불측의 손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선화증권이 발행된 이상 거기에 표시된 물건의 법적 처분은 선화증권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물건 자체에 의해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처분증권성의 인정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시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화증권은 증권에 지정된 사람 또는 그 지정된 사람이 다시 증권상에 지정한 사람을 선화증권에 나타난 권리의 정당한 주체가 되도록 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지정 방식은 배서에 의하게 되는데 지정자인 배서인이 피지정자인 피배서인을 지정하고 서명함으로써 선화증권의 유통증권의 효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원칙적으로 지시증권성은 증권의 지시문구에 의하여 그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문구에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지시증권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헤이그 규칙 및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도 선화증권이 선의로 제3자에게 유통된 경우에는 반정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선화증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선화증권의 배서를 금지한다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선화증권의 당연한 지시증권성과 배서 양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증권으로서 선화증권이 나타내는 것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입니다. 인도청구권은 재산권의 하나인 채권의 내용 또는 작용으로서 생기는 것이므로 선화증권은 채권증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 있는 선화증권의 발행인에 대해서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운송물을 인도하라고 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선화증권은 송화인으로부터 할인은행에 양도되지만 은행은 별도로 교환할 수 있는 화한약정서에 의해서 운송물의 질권을 설정하는 것만으로서 그 소유권은 매수인이 엄금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교환하여 선화증권을 취득한 때 직접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통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중인 운송물은 선화증권의 소지를 이전시켜서 운송물의 양도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물권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화증권을 엄수표와 같이 유통성을 가진 증권이라고 합니다. 대륙법계에서는 선화증권의 기본적인 성질을 유가증권으로 해석하는 반면 영미법계에서는 유통증권 또는 상업증권, 즉 Commercial Papers, Efforts of Commerce로 해석을 합니다. 이 미국에서는 지시식 선화증권, 무기명식 선화증권은 유통성 권한증권인 반면 기명식 선화증권은 비유통 권한증권으로서 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명식이란 것은 선화증권의 수하인이 기명되어 있다는 뜻인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단순히 선화증권에 수하인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명식이라고 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Straight Bill of Lading, 즉 유통이 불가능한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수하인을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화증권을 기명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개념이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에서 말하는 Straight Bill of Lading은 애초에 비유통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이 증권은 동산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면책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채무자가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면 실제로는 소지인이 진실한 권리자가 아니어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를 면하는 효력을 가진 증권을 면책증권이라고 합니다. 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증권을 제시해서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면 운송인은 증권과 교환하여 증권으로 표시된 운송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청구자가 진정한 권리자인가의 여부를 조사할 의무도 권리도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진정한 권리자인가를 조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이것은 유가증권으로서 유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증권과 교환해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면책증권성인데요. 유의해야 할 것은 채무자인 운송인이 진실한 권리자가 아닌 선화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했어도 면책되는 것은 그 인도에 관해서 운송인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점입니다. 즉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다고 생각하면서 알고 있으면서 운송물을 인도한다면 이것은 면책증권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인데요. 선화증권을 분실했다는 연락을 송화인 등으로부터 받은 때에는 그 선화증권의 인도 청구를 받고 운송물을 인도하면 악의로 추정되고 면책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화증권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의 기능은 법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법적 기능은 운송계약서는 아니지만 운송인과 송화인 간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추정하게 하는 증거증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운송인이 운송을 위하여 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증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요인증권성에서 나오는 기능인데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증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증권 기재 자체가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청구하면은 운송물을 인도해야 된다. 이것이 권한증권이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증권 자체에서 찾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법적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선화증권의 경제적 기능이 발휘가 되는데요. 국제무역 결제제도에서 매매대금 결제수단으로서 이용이 됩니다. 또 매매대금 담보수단의 기능을 하게 되고요. 서류에 의한 무역 거래가 가능하다. 또 운송물 전매의 기능이 있다. 이런 네 가지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10-3강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